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3일에 시행된 제1회 동해인 모의고사 민사송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순환이 끝났죠. 곧 3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복귀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은이니까 옳지 않은 질문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면서, 자, 본등기 청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얘기를 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등기 원인마다 소송물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 등기 원인을 매매계약 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즉 등기 원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물은 하나, 즉 청구는 하나겠죠. 따라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을 처음에는 대금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는 청구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2번 볼게요. 자, 1심이 기존의 청구, 이제 기존의 청구를 A 청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자,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 즉 A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B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자, 이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하면 된다. 아니죠.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제 A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B 청구를 기각하는 이제 주문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 즉 위자료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항소를 제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위자료 부분뿐만 아니고 원고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옳은 지문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 자, 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자,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면 결합설에 따라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죠. 자, 교환적 변경이 있은 후에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렇죠. 이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게 되면 이는 구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구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1심의 본안 판결. 자,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1심 본안 판결에 대해서 일방이 항소를 하고 피항소인 중에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경우에 항소심 재판장은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자,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입니다. 즉 본안 판결이 있으면 합일 확정이 필요하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장 각하 명령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우리 판례는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이 지문에는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서 이제 보기 1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했을 때, 이때는 여기 밑줄 부분을 볼게요. 그 참가인이 독립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이 판례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그렇죠, 양립 불가능해도
권리주장 참가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하고 이 판례 두 개는 이제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화해 공고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질문부터 볼게요. 이제 2번. 확정된 화해 공고 결정 기판력을 가진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신금 소송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화해 공고 결정의 기판력은 화해 공고 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느냐? 자, 미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추신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딱 판례가 하나씩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복소송, 제소금지, 기판력. 이 판례는 이제 기판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 문제를 푸실 때 정답 지문을 판단하는 데는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신금 청구 소송은 중복 소송도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제소금지도 적용되지 않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 중복 소송은 우리 기본서 120페이지에 있고 제소금지는 302페이지에 있으니까 어쨌든 눈으로도 다시 한 번 더 그 해당 판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볼게요. 1번. 자, 화해 원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은 신청 전까지만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4번에 보기 2번처럼 항소권을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조금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신 것처럼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은 신청 전까지만 포기할 수 있지만 여기 4번에 2번으로 가보시면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제 오시면 문제 3번에 보기 3번. 자, 통상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될 지문이겠습니다. 자, 피고의 소송상 상기항변이 있었지만 법원이 원고의 소구 채권 자체를 부정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을 때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느냐? 이때는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해설에도 있지만 원고의 소구 채권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피고의 상기항변을 받아들여서 청구를 기각한 경우, 자, 요런 경우는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이제 보기 지문하고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보시면, 자, 항소 취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보기 3번을 보시면 제1심 재판장이 항소 취지 또는 항소 이유를 명확히 하라. 여기 보시면 요 밑줄 부분은 항소 취지가 누락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락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3번도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판례는 항소한 원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소각하 판결하고 청구 기각 판결 중에 우리 판례는 서로 각하한 것보다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 더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고 이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례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설이 4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 사안을 그대로 암기를,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고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기 2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여러 개의 청구 중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한 경우, 물론 이제 원고는 어떤 부분 항소를 했겠습니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겠죠. 이때 항소심은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 이때 이제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는 요 청구 인용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를 해서
소를 각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항소인인 원고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그쵸 1심에서 청구를 인용을 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하면 얼핏 보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경우는 직권 상해인 경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확인의 이익은 소송 요건, 즉 직권 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판례는 이렇게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를 했을 때 이는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효력이 없느냐? 아니죠. 이 경우는 소를 취하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대비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를 했을 때 피참가인이 그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 소취하는 유리한 소송행위도 불리한 소송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소취하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소취하하고 재심의 소취하는 불이익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을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속 나머지 지문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보기 2번.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밑줄 친 부분 자체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일부에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예비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조문을 통해서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문이기도 하고 조문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들 2, 3,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피고가 본소에 대해서 추후반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일단 반소를 제기한 경우, 우리 이제 반소는 원칙적으로 본소가 계속 중이어야 하죠. 근데 본소에 대해서 추후반 항소를 제기를 했다는 것은 본소가 소송 계속 중이 아니죠. 이미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때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요 추후반 항소가 적법해야 되겠죠. 그런데 추후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추후반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그때는 본소가 계속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반소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원고는 본소 이혼 청구에 대해서 병합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를 하였고, 이제 피고는 반소로서 이혼 청구만 하죠. 그래서 이제 피고는 이혼 청구만 하고 병합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 법원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을 때 그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원고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재반소로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청구는 재반소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보면서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을 때도 여기 재반소의 실질을 가지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를 추가해서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추가해서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원칙은 제3자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때 그때는 제3자 반소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모두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몇 가지 조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보기 나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수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종, 즉 같은 종류, 즉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없죠. 물론 딱 하나의 예외적인 판례가 있었죠. 여러 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특정인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도 같이 조금 챙기시면 될 거고. 자, 보기 다번을 볼게요. 자, 선정 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하면서 향후 그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다투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판례하고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될 게 선정 당사자가 선정자들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안과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돈이 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 자,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기 라도 볼게요. 원래 이제 선정 당사자는 다수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스스로 선정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재심사유에 해당하느냐? 우리 판례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이 판례도 아직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판례도 조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9번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답 지문을 볼게요. 2번. 자,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후단 부분 볼게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 일부 공유자에 대한 상소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상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모두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소기간은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에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기 때문에 합일 확정을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될 수도 있다. 자,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보기 4번도 보시면 자, 보기 4번의 경우는 요 밑줄 친 부분도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4번부터 볼게요. 자,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 그 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이때 이제 의무이행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이때 이제 원고가 사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을 때 이때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될 수 있느냐.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이행지는 바로 채권자 주소지로 가지 않고 그 전에 당사자의 의사 혹은 채무의 성질 등을 먼저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의무이행지는 그 의무의 성질상 어디가 아니에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고 등기소 소재지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나머지 지분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관할 합의의 효력은 당연히 당사자하고 일반 승계인에게는 미칩니다. 자, 물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경우 이 지문에서 묻는 것은 자,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특정 승계인은 이것도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구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채권의 특정 승계인이 있고 물권의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자,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부동산의 양수인, 부동산 양수인이라는 것은 소유권 양수인, 즉 물권의 특정 승계인이기 때문에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요런 이제 모습이 그렇죠. 1심 도중에 발생했는지 혹은 항소심 도중에 발생했는지 그걸 구분으로 삼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기 2번의 경우는 항소심 도중에 속가가 1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그때는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심의 경우 즉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지만 항소심 관할 즉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11번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이 보기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여부가 이 부분에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 행위를 하며 필요한 특별 수권의 흠이 있는 경우 혹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이때는 재심 제기 기간이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죠. 하지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흠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만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 행위를 하며 필요한 특별 수권의 흠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재심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자, 보기 2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2번의 쟁점은 재심 원고나 재심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재심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가 누구냐.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력이 미치는 자만 재심 원고나 재심 피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문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른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부분은 계쟁물 승계인이 되는 거고 다시 두 번째 계쟁물 승계의 경우는 전속 확정 판결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냐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죠. 그래서 이제 계쟁물 승계이고 단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즉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에 대해서 재심 해소를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기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보시기 전에 이제 먼저 보실 거는 자,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주장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자,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가 되느냐,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 부분은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는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기 4번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누락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판단 누락이 되겠죠. 근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혹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 이제 아니하는 주장하거나도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즉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지문입니다. 그래서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상위 취소 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지문은 보기 2번이고 나머지 이제 1번, 3번,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원상회복 청구 해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상위 취소 해소에 대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밑에 이제 해설에도 있지만 여기 상위 취소 해소하고 원상 회복 청구에서는 이제 별개의 소송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어쨌든 이제 최신 판례이고 이제 2023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에 출제가 된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그 사행위가 해지가 되어서 목적 부동산이 이전 등기 말소의 형식으로 복귀한 경우, 여기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청구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이죠. 자, 청구 목적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의 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도 없느냐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소유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 보시면 이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행위에 관해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경우에 이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죠. 그에 기해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느냐? 아니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두 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과 당사자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밑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소송 당사자 아닌 자, 우리 이제 사안을 말씀드리면 교회였죠. 소송 당사자로 취급해서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자, 진정한 소송 당사자, 자, 목사였죠. 자, 진정한 소송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진정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판 누락이 있죠. 따라서 진정한 소송 당사자는 뭘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항소심 법원에다가 뭘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진정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판 누락이 있는 사안입니다. 자, 보기 3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 착오로 기재가 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때 당연 무효이냐? 자,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요 사안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가 저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제 이름을 이득훈으로 잘못 기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서 이덕훈으로 정정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가 되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대로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보기 3번의 경우는 옆에 있는 것처럼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관 판결,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당연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안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68조하고 그리고 260조, 261조 조문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복기를 하실 때도 그 두 개의 조문을 이제 보시면서 반드시 비교를 하셔서 복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피고 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분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자, 여기는 문제가 없죠. 이때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피고 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은 자, 종전 피고에 대해서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느냐. 자,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뒷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제 이 경우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보시면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종전 피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연결하실 게 밑에 보기 3번입니다. 즉 종전 피고, 즉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혹은 변론 준비일에서 진술하거나 혹은 변론을 했을 때는 종전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 이제 종전 피고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종전 피고 입장에서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사유로만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해서만 종전 피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 피고인지 새로운 피고인지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이제 판결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기 3번. 자,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그 배척하는 결정, 각 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불복할 수 있는데 여기 경정 신청만은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판결 경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 항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의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최신 판례가 거기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최신 판례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 모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즉 누락된 경우. 자, 예전 판례는 이 경우 판결의 경정이 가능하다고 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이 재판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이 바뀌었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죠. 자, 보기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여기 분할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삼아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하고 밑에 이제 이제 분할된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토지 교환의 경우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정 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소 제기를 통해서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상소심 법원도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는 말이 들어가죠.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 기록이 상소심 법원에 있지만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심 법원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은 밑에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이제 통상공동소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소송상 상기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상기항변을 제출을 해서 1심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이 부분이죠. 항소심에서 상기항변을 철회를 했을 때 그 자동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느냐. 여기 이제 쟁점은 상기항변에 대해서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기항변에 대해서 중복소송이나 제소금지 규정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상기항변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소금지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보기 1번. 자,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기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자동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게 가능하냐. 자, 보기 1번의 경우는 밑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상기항변에 대해서 중복소송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복소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정답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 상기항변을 철회를 한다고 진술을 했을 때 법원이 그 상기항변을 배척하게 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주의가 아니고 처분권주의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는 것 정도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 보기 2번을 볼게요. 자,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이제 자백의 구속력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줄 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제 보기 1번.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중에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자백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려면 당해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보기 3번도 볼게요. 자,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 이익에 관한 사항 등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주의하실 게 요 표현이죠. 법정 변제 충당 순서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판례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노랑이 부분하고 요 부분을 그렇죠. 반드시 이제 구분을 하셔서 두 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4번도 볼게요. 이제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밑줄 친 표현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재판상 자백이 되기 위해서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 밑줄 친 부분의 경우에는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요거 읽으실 때 요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8번 볼게요. 자,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여러 개의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그중 어느 하나를 채용을 해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은 적법하다. 여기까지는 옳은 부분이죠. 자, 이때 어느 하나를 채용을 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느냐. 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보기 2번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조문이긴 한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위임할 수 있느냐. 자, 그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을 취소하든지 혹은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서 같이 이 부분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여기 밑줄 친 부분 조금 주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 진술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 조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송달 장소를 바꾸면서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을 서류는 달리 송달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185조 제2항에 발송 송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법원이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소송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종전 송달 장소로,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두 개의 문구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이제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설 조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죠. 원고가 속고를 남용을 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때, 이때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생긴 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요 경우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여기 앞부분에 밑줄 친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기 4번도 볼게요. 이제 당사자에게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 법원으로서는 판결 정보를 송달함에 있어서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 소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판결서를 송달을 했을 때 상소 제기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초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비교를 하실 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10명일 때는 한 명에게만 송달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청구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옳지 않은 1번, 2번,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병합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죠. 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병합 청구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청구들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서 단순 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혹은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 이제 물론 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 병합이긴 하지만 요 경우의 단순 병합은 어느 정도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른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자, 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에 하나만을 판단해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제 선택적 병합의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경우는 A 청구, B 청구 모두를 기각하여야 하죠. 근데 하나의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을 때,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우리 청구 병합은 세 가지가 있죠.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이 단순 병합만 일부 판결이나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문에 있는 것처럼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재판 누락이 재판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 누락처럼 보여도 판단 누락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는 재판 누락이 아니고 뭐가 된다? 위법한 전부 판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고가 이와 같은 위법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2심이 되죠.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볼게요. 소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입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전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투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판례는 해설에 되어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렇죠. 요 이제 지문의 경우는 요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이 아니고 반대 의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다수 의견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전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잘못된 거죠. 그 외에 추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전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반대 의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도 이제 최신 판례이고 변호사 시험이 모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하셔야겠죠. 나머지 지문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자,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주장했을 때 그 상대방 주장에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죠. 왜냐하면 자, 이런 확인에서는 설사 원고가 승소해도 상대방만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될 뿐이지 원고가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자라는 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것만 제기해서는 안 되고 원고가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에서도 같이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자, 장래 이행에서는 통상적인 이행의 소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 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자, 그렇죠. 이걸 대비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변론 종결 후에 조건 성취되거나 혹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채무자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게 장래 이행의 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하고 이 문구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구의 포기와 인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3번이죠. 우리 시험에도 이미 이제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이미 기재가 되었다면 설사 인락조서의 작성이 없더라도 청구의 인락의 효력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의 인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락조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 추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추주총회 결의 취소해소,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 등은 청구 인용 판결인 경우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소송 비용의 담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 보기 4번을 볼게요. 자,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거나 혹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죠. 이때 비록 피고가 적법한 담보 제공 신청을 했을 때 그 후에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서 변론 등을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담보 제공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느냐? 자, 상실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당연한 태도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볼게요. 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 자, 원고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가 피상소인이 되었을 때 원고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보기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이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아니고 통상 항고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문자를 가지고 암기하시면 바로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담이 만든 취재는 기똥차자.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담보 제공 취소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게 되면 기똥, 즉 통상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4번 볼게요. 자,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조문 그대로이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세 진정을 다툰 때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이제 옳은 지문으로 한번 이제 출제가 되었고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옳지 않은 지문 3개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당사자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을 했다면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재에 의해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문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 문서를 서정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검정 혹은 감정의 대상으로 제출을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재에 의해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기재에 의하여라는 얘기는 서정 절차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해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는 문서를 제출을 했을 때 검정 등의 대상으로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서정 절차로 갔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볼게요. 자,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 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 진정 성립을 다투는 상대방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그 제출자가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기 4번입니다. 자,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공문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죠. 물론 외국의 공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단이 잘못됐죠. 이때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 이른바 공사병존 문서가 되겠죠. 이때 공문서 부분의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될 때 사문서 부분의 진정 성립까지 추정이 되느냐?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병존 문서 중에 어떤 문서는 인정된 사서정서는 전체의 진정 성립이 예외적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그렇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 소송 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소송 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입니다. 이제 보기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기 2번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기 2번에서 중요한 표현은 전 수탁자의 임무 종료입니다. 뭐가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파산 선고가 중요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전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록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기 2번의 경우는 236조가 적용되는 판례이지 239조가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에요.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고, 자, 보기 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요 이혼 청구하고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도 수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보기 3번도 볼게요. 자,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종중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으나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죠. 물론 이때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새로운 대표자는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안하고 똑같아요?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하고 똑같죠.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 있다. 자, 같은 법리니까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에게 자, 요거죠.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다면 그에게 판결이 송달이 되어도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소 기간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상소 제기 없이 상소 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상소 기간 안에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 제기와 동시에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 이 지문의 경우는 이 보기는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사안은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소송 대리인에게 판결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려면 중단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수기한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안하고도 같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1회 동해인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순환이 개강을 하는데, 우리 2순환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순환 과정은 압축해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서를 가지고 해당 진도 부분만큼 예습을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지 않고 오게 되면 3순환 수업이 거의 무의미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예습을 하고 오시면 3순환 수업이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순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